네, 연속 기회 코스피 5천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코스피 5천, 꿈일지 현실일지 이 주제로 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장부터 살짝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쉽게 3,000포인트까지 2포인트를 남기고 지수가 유턴을 했는데 우리 이상로 파트너님 사실 지금부터가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이 상승 속도나 탄력이 좀 더뎌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시원하게 갈 거라고 보세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화가 돼야지만 시장을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현재 요번에 2,900 포인트 자체는 넘겼지만 3,000포인트는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PBR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증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부분들이었고, 이 PBR 1배 수준에 근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점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저는 붙었다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당분간의 이런 횡보성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국내 증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종가 지수가 2,950, 딱 50포인트 남았습니다. 오늘 사실 뭐 나스닥 선물 약세만 아니었으면 지금도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한 0.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G7 회담 이제 저녁 만차만 먹고 하루 빨리 네. 조기 귀국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란, 이스라엘도 뭐 문제 있나 조만간 또 뭐 하나 터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한국 증시도 그것 때문에 좀 가다가 말아버렸는데 자, 이 바로 3천은 좀 이번 주에 가능할지 다음 주에 가능할지 우리 나윤호 파트너께서는 참 이건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네. 어떻게 보시고 이번 주에 한번 가능할까요? 다음 주 돼야 가능할까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네, 물론 뭐 흐름을 봐야겠지만 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저는 3,000포인트는 가능하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근에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3,000포인트 근접한 부분에서 3,000포인트를 못 찍고 좀 이런 숨고르기가 나왔는데 이 숨고르기의 성격을 우리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차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 볼 건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 시장이 4월 달에 하락 10파동을 완성하고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이렇게 3파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우리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지난번 이 고점, 이 쌍고점 저항들을 돌파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승 채널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점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수 과열권,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이런 중동 컨트리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좀 이격 조정 성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책에 대한 모멘텀, 증시 부양에 대한 모멘텀이 꾸준하게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뭐 지수를 봤을 때는 한 번은 3,000포인트 이상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일단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조금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지수가 조금 올랐던 98포인트까지 갔던 이유가 저는 삼성전자가 되게 많이 움직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반도체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반도체주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아마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좀 상반기에는 좀 고생 좀 하시다가 요즘 들어서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핵심 산업을 봤을 때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거의 국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AI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거 HBM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그 HBM 생태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 중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AI 생태계 산업 중에서 앞으로 이런 HBM 쪽은 모멘텀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대표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SK하이닉스도 지금 보시게 되면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좋은 상승
강한 모습들을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는 비록 지금 한번 상승담의 눌림 구간에 와 있지만 여전히 HBM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HBM 중심으로 해서 AI 반도체를 주목을 하시되 HBM에 관련된 기업들 이쪽에다 한번 주목을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는 좀 하반기까지 의미 있게 보시자 이렇게 전략 제시 드릴게요. 네. 하반기 반도체 안에서도 HBM 쪽을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 주 특집에서 조금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는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상로 파트너께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냉정하게 답변을 드리면 네.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항상 보면 김치국부터 맞지 말자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설레발 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은 좀 설레발 시즌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현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5천 포인트라는 것도 언론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5천 포인트를 가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들이 많죠. 네. 근데 그런 전제 조건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5천 포인트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과 현실에 대한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정책에 대한 부분의 드라이브가 얼마만큼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5천 포인트에 대한 달성 여부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5천 포인트 갈 수 있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이 5천 포인트를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증시에 원전가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국내 증시에 또다시 많이 합류를 하셔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저는 지금 당장 5천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저는 힘들다. 다만 그것이 정책적인 부분이 실현되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힘내라 한국 증시 코스피 5천 시대로 하는 약간 캠페인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찬물을 확. 알겠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일단은 그렇죠. 뭐 항상 뭐 3천 가면 5천 얘기 나왔다가 지나보면 거기서 상투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네. 네. 자, 이번에도 지금 뭐 분위기는 막 지금 또 뜨겁긴 한데 자, 5천은 지금 당장 논할 지수는 아니지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윤호 파트너께서는 혹시 5천 시대 가능하다고 보는지 가능하다면 그게 뭐 20년 후 이러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네. 언제라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야, 이거 저도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저도 네네. 이상로 파트너님 의견과 좀 동일합니다. 지금 오늘 3,000포인트 근접한 지금 구간도 이 지수로 봤을 때 저점 대비 30%나 올랐거든요. 네.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아직도 이런 우리나라 이런 밸류업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제 3,000포인트 저는 그 이상으로 한번 갈 것 같은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5,000포인트면 지금 구간에서 거의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3,000포인트 넘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아직은 좀 5,000포인트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좀 지속적인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이런 모습들의 실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야겠다 이런 의견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실적과 수급 이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갑자기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미래에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이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때문이냐? 결국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죠. 뭐 외국인들도 팔다가 좀 들어오는 분위기고 네. 기관들도 요즘 좀 사자 분위기고 개인들도 이러다가 5천 가나 뭐 이런 기대감도 좀 갖게 되고요. 이 수급이 좋아지게 된 배경이 중요한데 이게 일차적으로는 어쨌든 트럼프가 관세 90일을 유예를 하면서 일단 증시 수급이 조금 살아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여기 더해가지고 역시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네. 현재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증시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펼치지 않겠느냐. 또 거기다가 뭐 상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룹사 임원, 뭐 그룹사 오너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얘기지만 네.
주주들,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주가에 도움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당장 지금 바로 꼬일 상태는 아니라서 이 시장이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뭐 바로 5천을 끌고 갈 수급은 아니니까 네,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5천은 이제 어쨌든 이 시장의 활성화, 상징적인 의미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상승세에 대해서는 두 분도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장로 파트너가 전제 조건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5천이나 그 이상이나 뭐 그 이하든 어쨌든 시장이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거, 조건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좀 날 때 다 말씀드리고 네. 오늘 딱 한 가지만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쉽게 부동산과 이 주식 시장을 많이 비교하는데 우리가 그 부동산도 보면 이제 청약 시장은 서울권에서는 한때는 뭐 한 채 보면 800대 1, 뭐 900대 1, 뭐 1000대 1 정도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따져보면 그 한 채가 분양가액으로 따졌을 때는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800대 1이라고 하면 그 돈이 8천억입니다. 근데 한 채에 들어가는 돈이 그 말은 뭐냐면 시중에 돈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많은 돈이 왜 주식시장에 안 들어오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식은 빠질 수 있기 때문이고 부동산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빠져도 결국엔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안전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이 상법 개정은 뭔가? 결국에는 부동산에 비하면 이런 안전장치, 어느 정도에 대한 안전장치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상법 개정이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에 보면 뭐 제가 특정 기업을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서 2차전지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화학기업이 돼버렸어요. 2차전지 빼놓고. 네. 그리고 어떤 기업도 내가 이 기업이 신약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약은 또 빼먹어버리고 이 회사는 이제 겉에만 테두리만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 돼버릴 때 많습니다. 우리가 카모 기업도 보면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나무 빼고 열매는 다 빼가죠. 그런 식에 대한 부분들이 물적 분할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물적 분할은 말 그대로 자회사에 대한 개념, 법인의 100% 지분을 그 모회사가 가지는 거고 인적 분할은 인적인 구성에 따라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적 분할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자는 거죠. 그 말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마진 정도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저는 현재 이 상법 개정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주식시장에는 5,000포인트를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최근 증시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도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 개선 요인 때문이다. 수급이 개선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뭔가 이 상법 개정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한국 증시의 이 전형적인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들, 할인 요인들을 조금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라서 이게 뭐 힘차게 잘 진행이 돼주면 실제로 한국 증시 5천 아니더라도 네. 4천이라도 빨리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우리 나연호 파트너께서도 이 증시 올라가는데 좀 어떤 부분이 좀 보탬이 되면 좋을까요? 보탬, 펀더멘탈 말고 보탬 될 부분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MC님께서 잘 말씀 주셨던 대로 무엇보다 기업에 대한 이런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무엇보다 이런 좀 이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이 정부에서도 정책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 대한 정부가 이런 산업이라든지 이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한국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우리 지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뭐 기관마다 다르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0.8%대, 그러니까 0.8에서 2%대니까 성장률은 좀 둔화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증시를 봤을 때는 PER이 12배에서 14배,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0.9배예요. 그러면 PBR 같은 경우 0.9배인데 다른 나라, 그러니까 글로벌 선진국은 3.4배, 그리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1.8배거든요. 그럼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좀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런 지원책들 오늘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지금 정책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살려가 볼 수 있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정책적인 지원이 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공통적인 또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반장님이 또 수급 얘기도 해주셨고 저평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게 외국인 수급이 사실 우리 증시에서는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잖아요. 그 방향성을 좀 읽어야 될 텐데 아직 오늘도 뭐 크게 매도를 안 한 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뭐 외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떤가요? 네, 저는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저는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가 풍부하다고 봐요. 네.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PBR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 증시 전체를 놓고 PBR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낮은 이런 상태거든요. 그만큼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지금 시장에서 PBR이 1 미만인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뭐 연기금도 연기금이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런 쪽에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저는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꼭 외국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좀 이런 증시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지금 고객 예탁금, 그러니까 예탁금만 해도 지금 64조를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증시 내에서 이렇게 자금도 돌고 순환도 돌고 하면 충분히 외국인 수급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 말씀드릴게요. 네, 자 사실 뭐 지난해 7월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무려 40조 원이나 되다 팔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뭐 5월 달 이후로 지금 한 3조 조금 넘게 네.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오늘 일단 또 매도로 또 돌아섰습니다. 뭐 물론 이제 중동 리스크 터진 거 감안하면 요거 감안하면은 안 팔았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좀 사는 것들이만 또 많네 이런 관점이 되기도 한데 자 외인 어쨌든 최근에 좀 돌아온 외국인들 계속 좀 3분기까지 좀 사들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선 준비된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 외환 보유고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외환 보유고가 꾸준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는 많이 돌았었는데 지금 이제 4,05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4,000억 달러가 무너지면 시장이 크게 급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던 것이 존재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한 가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GDP 성장률인데 우리가 또 2021년도부터 3%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현재 이제 2%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국인들이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한국 증시가 그러면 이렇게 GDP도 안 좋고 외환 보유고도 계속적으로 줄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최근에 매수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저는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 보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달라진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있었던 이런 정치 불확실성이 지금은 해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컸던 부분이었고 그것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요즘 적극적 매수를 저는 보이고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증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표현하지 않을까, 뭔가를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외국인들한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만족시켜 줄 거라는 기대감들이 저는 외국인들이 큰 매도 없이 최근 들어서 5월 달 이후로 매수하는 기점이라 보고 저는 이 외국인들이 이 매수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최소 연말까지는 현재보다 더욱더 많은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연말 되기 전에 뭐 10조 이상에 대한 매수세도 정책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특히 최근에 특히 6월 3일 날 대선 결과 노출되고 난 다음에 네. 그날부터 거의 하루에 아마 1조 원씩 계속 순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중동 이슈 때문에 약간 주춤해져 있는 상태지만 아무튼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의 성격은 우리
나연호 파트너 얘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막 한국 기업들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지금 들어오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신정부 들어서면서 뭔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할 만한, 어찌 본다면 외국인들도 엄밀하게 따지면 소액주주거든요. 네. 이 소액주주들을 위한,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아니라 소액주주를 위한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다면 한국 증시 이거 너무 싼 거 아니냐 하고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요즘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계속되기를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 짚어봤으니까 실적 얘기도 또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나연훈 파트너님, 지금 기업들이 어쨌든 뭐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이만큼 늘어서 증시가 이만큼 가는 게 아닌 부분이잖아요. 지금 기업들이 어떤 조금 버텨줄 실적 같은 게 괜찮은가요? 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금리 인하 기조,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기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 로봇 이런 섹터들이 수혜를 받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 대표적인 뭐 종목 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 20조 이상이면 진짜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런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예탁금이 이제 64조 이런 쪽으로 이제 증시 자금이 이렇게 네. 금리 인하가 되고 정책들이 지원이 되면 당연히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그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증권 쪽으로 그러니까 증시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실적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루 파트너께도 실적들 관련해서 펀더멘털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적은 거의 뭐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는다. 제한적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과거 잠깐 한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GDP에 대한 부분과 함께 다 같이 체크를 한번 해봤었는데 과거에 이제 GDP가 안 좋았을 때, 성장률이 낮게 나타났을 때 최저 포인트로 본다면 그게 한 2,130선 정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하방 매물이 모여 있는 자리가 한 2,300선 정도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4월달에 보면 4월 9일날 최저점 한번 찍었는데 그때 포인트 2,284 포인트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어야 된다고 봐요. 무슨 힌트냐면 결국에는 이 4월달로 돌아가서 왜 이때 이만큼 빠졌느냐? 관세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실적에 대한 추이가 안 좋다는 것은 인정을 했던 상황인데도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네. 존재하면서 주가는 더 빠졌던 거죠. 한마디로 지금 뭐 50점 맞고 있는데 거기서 40점, 30점 이건 낙제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까 봐 주가는 빠졌지만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영향으로 빠지는 것은 이 정도 선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해 줬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넘어가서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증시 활성화라든지 또는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에서는 기업들이 조금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일 막 60점 50점대 맞던 애가 네. 70점, 75점만 돼도 어우 잘했다고 상 줍니다. 옛날에 네. 저 때는 진보상 줬었거든요. 네. 모범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진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기대감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 증시를 보면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 전에 일부러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조금씩 해줍니다. 해주는 이유가 이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을 때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실적이 좋게 나와도 증시는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 뭐 코스피 상장돼 있는 기업들, 좀 시가총액 큰 기업들 지금 보면 대부분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이쪽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이들 기업들은 뭐 올해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올해 대비 내년, 내후년 실적이 크게 뭐 증가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 실적 좋다는 SK 하이닉스도 올해 한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30조를 넘어서지만 네. 내년, 내후년도는 크게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은 증시는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증시 올라오는 부분은 앞서 차트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빠질 건 아니었는데 관세 이슈 때문에 훅 빠졌다 보니까 때마침 이제 트럼프가 관세 유예하면서 다행이다 하고 올라가는 과정에 또 신정부 들어서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좀 해소시켜 준다니까 이런 것들이 좀 끌어올리는 네. 어찌 본다면 좀 심한 저평가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센티도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도 또 기대를 가지고 코스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 또 섹터가 궁금해지는데요. 그거 확인하러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벤트 한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와우넷 파트너들이 준비한 코스피 5000 시대 핵심 유망주인데요.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490-5041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코스피 5000 시대의 유망 섹터와 종목을 찾으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을 이끄는 또 앞으로 시장을 이끌 섹터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근의 sek터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일단 그동안에 이제 관세 피난처들이 뭐 방산을 포함해서 이 관세 피난처들이 아주 시세를 붙였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신정부 들어서면서 흔히 말하는 별로 이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뭔가 이 주주 환원이 좀 강화될 만한 여러 업종들 이제 흔히 말하는 밸류업 관련된 네.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또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뭐 그동안에 잘 가던 걸 하자니 좀 밸류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올라간 것도 쫓아가자니 저평가만으로 주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네. 어느 쪽 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5천을 떠나서 당장 3천을 막 뚫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업종이 시장을 좀 주도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연우 파트너께서는 어느 쪽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우선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이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좀 펀더멘탈 중심으로 이제 수급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최근에 이런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석유 관련주들 아니면 방산 관련주들 최근에 이미 시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이런 펀더멘탈로의 수급의 이동이 보여지는 게 저는 반도체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 쪽이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물론 우리 오늘 석유 관련주들 이런 중동 이슈로 인해서 시세의 변동이 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높게 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결국에는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 상승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정책이든 어떤 거든 지금 순환에서 지금 돌고 있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 추격 매수하시는 전략보다는 네. 좀 순환매인 만큼 눌림에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눌림에서 공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유망 섹터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뭐 네. 궁금하네요. 어떤 섹터를 좋게 보시는지. 네,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뷰티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반도체, 뷰티까지 자, 좋습니다. 이상로 파트너께도 한번 여쭤봐야죠. 요즘 섹터별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어떤 섹터 좀 괜찮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여기 방향성이 좀 바뀌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미국발 모멘텀에 상당 부분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네.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발 모멘텀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조금 하나의 트렌드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이제 국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는 산업들이 최근 들어서 상당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특히 이제 방산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방산주가 그 윤석열 정부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부터 투자를 해왔던 거, 연구개발 해왔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꽃을 피웠다가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활성화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연수로 따지면 이미 과거 10년 이상을 투자를 해왔던 섹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방산주가 다시 한 번 더 좀 더 이런 국가적인 정책적인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가할 수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본다면 국방비에 대한 비용들은
각 나라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증액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앞으로도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이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움직였던 것이 이 에너지 3법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에너지 3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에서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력 설비라든지 또는 이제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조선 섹터죠.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주에 대한 성격이 강했던 뭐 유틸리티나 경기 방어주들에 대한 현재는 성장성으로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저는 그런 국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던 섹터군들을 저는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기존의 조방원 쪽을 계속해서 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만약 포트를 만들어 본다면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두세 달 정도, 두세 달 이상, 한 1년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섹터군으로는 저는 방산이나 전력 설비, 뭐 여기에 대한 그리고 조선 섹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나는 조금은 한 달 내외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수익 내는 걸 좀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는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오는 자리다 보니까 낙폭과대 종목군들도 눈여겨봐야 돼요. 지금은 낙폭과대라고 우리가 기준선을 잡을 때 잠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건 현대 로템이라는 차트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던 기업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이제 240선이라는 것이 1년간의 평균 종가고 480선이라는 것이 2년간의 평균 종가입니다.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는 깜짝 급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기로 할 거면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단기, 중장기 또 나눠서 친절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이 주목하시는 섹터 말고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건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드립니다. 코스피 5000 시대 텐베거를 찾아라인데요. 이상로 파트너는 삼성물산 가져오셨고요. 나연호 파트너는 바이오비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거 두 개 다 지난주에 가지고 오셨던 종목들인데 어떤 시각이 달라졌을까요? 네, 자 텐버거를 찾아라. 그러니까 텐버거 종목 10배 종목이라는 얘기인데 네. 뭐 다들 뭐 인지하시겠지만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 배라도 어딥니까, 그죠? 어쨌든 이 종목이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라고 준비를 하신 것 같으니까 네.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바이오비즈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까요? 네, 우리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뷰티 관심 가지시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바이오비주가 이런 뷰티 쪽에서 청담글로벌 자회사예요. 이런 청담글로벌 자회사에서 스킨 부스터와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이 높은 영업이익률과 30% 영업이익률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이런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이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가장 우리 시장에서 리주란으로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 파마리서치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30%거든요.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년 영업이익 매출액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킨부스터 쪽에서 이런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면 바이오비주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 화요일날 잡아드리고 다음날 10%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다시 한번 눌림 구간이에요. 여기서 끝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기술적으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이 실적을 보시게 되면 물론 파마리서치급은 아니지만 영업이익 36억, 52억, 92억 매년 성장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성장성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 가격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만큼 그리고 주봉에서도 이 윗꼬리를 커버하는 상승의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은 눌림 나온다 해도 너무 단기 관점으로 보신다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 좀 여유 있게 한번 보시는 전략 제시 드릴게요. 네, 자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된 회사죠. 근데 상장 이후로 주가는 박살이 지금 났고요. 아무래도 너무 비싸게 상장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주가는 제법 많이 빠졌는데 아직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익이 좀 가파르게 매년 늘어나는 것도 장점인데
또 밸류는 또 사실 지금 싸진 않아요. 지금 2,600억이라서 전년도 실적 대비 PER이 거의 40배 육박한 네, 상태라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네, 상장 이후로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제대로 된 성장이 막 폭발적으로 계속 나와준다면 흐름을 또 뒤바꿀 수도 있는 네,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자, 한편 삼성물산은 네. 원래 삼성물산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거든요. 네. 자, 이게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배라도 가면 대단한 상황인데 삼성물산을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이재용 회장님이 유튜브에 많이 좀 뜨시더라고요. 뭐 좀 밝게 웃으시는 모습도 많이 뜨시던데 사실 이제 저는 두 가지 그림을 잠깐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제 그 국내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67%, 코스닥은 37%가 미만입니다. 그리고 대형주로 본다면 47%가 PBR 1배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지주회사에 대한 시가총액 합산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현재 지주회사들이 시가총액 합산이 낮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삼성물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거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들어가지고 과연 5,000포인트를 갈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여야지 5,000포인트 근처에 아니면 4,000포인트 갈 수 있는가? 결국에는 이런 저 PBR 종목군들만 1배 수준만 가더라도 지수는 최소 3,500포인트 이상까지 나옵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삼성물산 같은 지주사들이 움직여줘야지만 3,6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지주사 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삼성그룹주, 삼성물산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이제 월봉입니다. 월봉이면 이런 월봉에서에 대한 돌파는 사실상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이어져 왔던 10년간의 이런 상방에 대한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니까 저는 이런 시점은 뭔가에 대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돌파를 한다고 보고 저는 삼성물산 뭐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연말까지는 들고 가시더라도 20만 원 이상은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17만 원이니까 20만 원까지 건 뭐 20만 원이야. 네,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삼성물산 시가총액은 지금 29조 원이고요. 이게 뭐 항상 PBR 1배 미만에서 뭐 0점 몇 배 뭐 이렇게 거래되던 기업인데 요즘 뭐 저 PBR주들 어느 정도 좀 뭐 수급 돌아서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내 PBR 1배는 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PBR 1배가 올해 연말 기준 33조고 내후년 말 기준 35조거든요. 주가를 환산하면 그게 한 20만에서 3, 4만 원 정도 되니까 일단 연내 20만 원은 구경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